자, 구조체에 안에 있는 멤버가 아무리 다차원짜리 멤버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구조체 변수 자체는 선언문에서 차원을 올리거나 내린 적이 없다면 0차원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다양한 표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질문 없으신 건가요? 음,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내용을 이렇게 차원을 구조체의 차원은 멤버의 차원과 무관하게 구조체 변수 자체가 선언된 차원과 차원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걸 알게 되었으니 이제 구조체 배열과 포인터의 차원도 계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person, 캐릭터 방 20개짜리 배열, 어드레스 방 40개짜리 배열, 그다음에 age라는 멤버를 갖고 있는 구조체에서 자, 배열을 선언했습니다. struct person 타입에 A라는 배열을 선언했는데 어레이 3이니까 이것은 1차원 배열이 되겠네요. 1차원 배열이 되겠습니다. 자,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바깥에 있는 괄호는 배열 초기화 시작합니다. 자, 요거는 배열 초기화 가로이고 안쪽에 있는 요 중괄호는 구조체 초기화 가로. 구조체 초기화 가로입니다. 그죠? 자, 똑같이 배열 초기화 가로나 구조체 초기화 가로가 똑같이 중괄호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요.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자, A라는 배열은 1차원 배열이죠. 원래 우리 1차원 배열은 옆으로 길게 그리는데 얘는 원래 구조체 자체가 옆으로 길잖아요. 그렇죠? 그 긴 거를 또 옆으로 길게 그리면 너무 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A라는 배열의 그림을 그릴 때 자, 1차원 배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2차원처럼 그림을 그려줍니다. 자, 여기가 네임이라는 멤버, 여기가 어드레스라는 멤버, 여기가 age라는 멤버, 그죠? 자, 네임이라는 멤버, 어드레스라는 멤버, age라는 멤버, 자, 이렇게 초기화를 시켜, 이렇게 잡히게 된다라는 얘기죠. 자, 임의로 얘가 100번지면, 여러분들 이게 얼마 바이트예요? 64 바이트 크기의 그죠? 64바이트 크기의 구조체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164번지이고 여기는 228번지이고 각 방의 시작 주소가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A의 0번 방입니다. 방. 행 아니에요. 행 아니고 방입니다. A의 1번 방, A의 2번 방입니다. 얘네들은 전부 다 방. 그쵸? 2차원 배열 아니에요. 그죠? 뭔 분위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네, 살짝 덥네요. 그죠? 감기는 걸렸어도 더운 건 더운 거다. 그죠? 선풍기를 좀 켰습니다. 강사님, 근데 감기 왜 걸리셨어요? 에어컨 쐬다가 에어컨 밑에서 잠들면 이런 사단이 벌어지게 됩니다. 에어컨 바람이 그러니까 좋은 바람이 아니에요. 그쵸? 사실은 겨울에 우리 지금 여름에 에어컨 틀어놓는 것보다 겨울에 온도가 더 낮잖아요. 쿨해도 멀쩡한데 감기 안 걸리는데 더 높은 온도임에도 불구하고 에어컨 바람을 쐬면 감기가 걸린다. 자, 이것은 에어컨 바람이 결코 인체에 좋은 바람은 아니다라는 반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어요. 직접 쐬서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쐈어야 되는. 무풍, 이런 거 했어야 되는데, 저희 집 거는 무풍은 아니라서. 자, 요렇게 되어진대더람.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초기화 시킵니다. 뭐 여기는 이순신,
울릉도 23살 이런 식으로 강남장 부산 22살 이런 식으로 초기화를 시켜주게 되어 있고요. 자, 스트링 카필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네임이라는 멤버가 지금 0번 방에도 네임이 있고 1번 방에도 네임이 있고 2번 방에도 네임이라는 멤버가 있는데 그 중에 A의 0번 방점 네임을 신사임당으로 바꿔라. 그러면 이순신 대신에 여기가 신사임당으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A의 0번 방의 에이지 멤버를 30살로 바꿔라. 0번 방의 에이지면 여기가 되겠네요. 30살로 바꿔라. 자, 이렇게 접근되어서 사용되어진다라는 거. 뭐 어려운 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 A의 몇 번 방. 자, A라는 배열이 구조체 배열이면 그 구조체 배열은 네, 그 구조체 배열은 각 방에 뭐예요? 각 방들로 이루어진 그 구성 요소가 struct person 타입의 방 3개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 얘의 주소 타입은 이 100번지의 타입은 struct person 타입의 한 차원 높은 주소. 자, 이렇게 표기되어 진대더라. 아, 그렇구나. 라는 생각 드시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구조체도 배열로 선언해서 쓸 수 있다. 음, 뭐 어려운 내용 아니죠. 자, 넘어가서 구조체 포인터의 사용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역사적인 연산자가 나오는데 구조체 포인터를 이용하여 멤버에 접근할 때에는 간접 멤버 참조 연산자 화살표를 이용한다. 구조체 포인터를 이용해서 멤버에 접근할 때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구조체 포인터 변수명, 화살표, 멤버명 이렇게 써주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강사님, 뭔 얘기일까요? 자, 같이 보죠. 자, 이번에 여러분들 비슷한 구조입니다. 자, 이번에 name, address age 총 64바이트 크기의 구조체 형태 선언을 해주고 A라는 배열, 방 4개짜리 배열에 자, 이게 A 배열인 거죠. 100번지서부터 시작했어요. 그럼 여기는 164번지, 228번지. 그쵸? 여기다가 다시 64를 더하면 292번지가 되나요? 6,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A의 0번 방, A의 1번 방, A의 2번 방, A의 3번 방. 자, 그래서 요것들은 각 방이죠, 방. 여기는 방입니다. 행 아닙니다. 자, 구조체는 행 개념 없어요. 지금 몇 차원 배열이에요? 1차원 배열. 1차원 배열로 선언되어 있죠. 자, 그러면 A라는 이 배열명이 의미하는 100번지는 스트럭트 펄슨형 방의 한 차원 높은 주소. 예. A라는 배열은 스트럭트 펄슨 방 4개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구성 요소가 스트럭트 펄슨이에요. 그죠? 이거 4개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100번지 타입은 스트럭트 펄슨 1차원 포인터 타입이 되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 자, 그런 1차원짜리 주소를 저장하는 스트럭트 펄슨 포인터 P 선언에서 거기에다가 A의 시작 주소인 100번지를 집어넣어서 자, 요렇게 가리키게 하는데 자, P가 지금 뭘 가리키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P는 전 포인터예요. 저는 스트럭트 펄슨 타입의 구조체 변수를 통째로 가리키죠. 자, 그러므로 P가 100번지를 가리킨다는 얘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리킨다는 얘기. 통으로. 되셨습니까? 뭔 분위기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자, 이렇게 통으로 가리키고 있게 된대더라. 자, 그러므로 여기서 여러분들이 P를 인크리먼트 시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P가 원래 100번지였잖아요. 이게 164번지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 선 끊고 그 다음 방으로 간 거예요. 그 다음 방 통으로. 포인터 변수는 자기가 가리키는 타입의 크기만큼 증가하게 돼 있잖아. 그쵸? 자,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더라. 64번지씩 증가해요. 왜? 스트럭트 퍼슨 타입의 크기가 64바이트 크기니까 무려 64번지씩 증가하게 된다더라. 아, 그렇구나. 자, 그러면 자, 이제 몇 가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서 보면 이것들은 방이고요. 자, 그림이 이렇게 그려졌을 때, 그죠? 자, A의 0번방의 네임이라고 쓴 것은 P 플러스 0번지 있는 곳으로 가서 네임을 찾는 거랑 똑같죠. 그죠? 자, P가 얼마 번지에 100번지에 0 더하나마나 100번지죠? 자, 100번지 있는 곳으로 가서 네임이라는 멤버를 찾아라. 자, 그거는 P에다가 0 더하나만 하니까 그냥 P 화살표 네임한 것과 다 같은 표현이다. 자, 이 세 가지는 동일 표현이란 얘기. 동일 효과죠, 효과. 동일 효과의 표현이란 얘기죠. 되셨습니까? 뭔 분위기인지 이해되셨나요? 음. 자, A의 3번 방점 AG 하면 요방이 되겠네요. 자, 여기가 A의 3번 방점 AG인데, 포인트 변수가 저 방을, 이 1차원 배열의 첫 번째 방을 가리키잖아요. 그러면 이 방은 P의 3번 방점 AG라고 표현해도 동일한 표현이에요. 되셨습니까? 이렇게 표현해도 동일한 표현이에요. 왜? 이거는 포인터 변수의 성질이잖아요. 자기가 가리키는 게 하필이면 배열의 첫 번째 방이야. 그럼 자기가 그 배열의 배열 명인 것처럼 여기가 P의 0번방, 얼마든지 여기가 P의 3번방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질 수 있대더라. 그죠? 아, 그렇구나. 라는 생각 드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래도 강사님 명색이 P가 포인터인데, 이걸 포인터 표현으로 표현해 주시면 안 돼요? 자, 이거를 포인터 표현으로 바꿉시다. 자, 포인터 표현으로 바꿀게요. 우리 포인터 표현으로 바꾸는 거 해봤잖아요. 배열명 쓰고 첨자 더하고 괄호 묶고 포인터 붙이면 되죠. P 어레이 3은 이렇게 바뀝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그 방에 .ag라는 멤버를 참조하자. 자, 이렇게 바꾸면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자, 이 표현은 에라라는 표현이에요. 자, 왜냐면 자, 이 표현은 P의 3번 방까지 온 다음에 그 3번 방의 age를 찾아야 되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는 P 어레이 3을 포인터 표현으로 바꾼다고 이렇게 바꾸면 이렇게 바뀐 내용이 먼저 다 수행되고 점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점의 우선순위가 포인터보다 우선순위가 높아서 이거부터 연산되면 현상이 나타나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부터 연산하고 이거 연산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괄호를 한 번 더 칩니다. 이렇게 해야 P 어레이 3번 방점 A지의 포인터 표현이 완성되는 거. 요게 완성된 표현이에요. 선생님 너무 복잡해 보여요. 그죠? 이게 엄청 복잡하죠? 자, 그래서 데니스 리치께서 자, 이 표현을 간단하게 해주기 위해서 포인터 연산자와 점 연산자를 묶어서 화살표 연산자로 바꿨어요. 포인터 연산자와 멤버 참조 연산자를 화살표 연산자에다가 넣어놓고 P 플러스 3 이렇게 하는 간단한 표현을 만들어 주었어요. 이래서 간접 멤버 참조 연산자 화살표가 나온 배경은 자 포인트 구조체 포인트 변수로 배열 표현은 그래도 간단한데 이걸 포인트 표현으로 바꾸니까 너무 복잡해.
그죠? 자, 그래서 뭔가 다른 연산자를 하나 만들어서 이거를 좀 간결하게 해주고 싶어서 나온 표현이 바로 간접 멤버 참조 연산자입니다. 간접 멤버 참조 연산자는 왼쪽에는 구조체 변수의 주소가 나오고 오른쪽에 있는 피연산자는 멤버명이 나오면 돼요. 자, 요런 구조로 그래서 자, 소가로 우선순위 1순위, 간접 멤버 참조 연산자 우선순위 1순위 이렇게 흘러가니까 주소 연산하고 난 다음에 멤버를 참조할 수 있게 해준 거죠. 되셨습니까?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뭘 이해하셔야 되냐면 이 세 가지 표현이 다 동일한 표현이다라는 걸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네 가지 표현이. 이 네 가지 표현이 다 동일한 표현이에요. 이 네 가지 표현이 모두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3번 표현을 쓰시겠어요? 3번 표현을 쓰라 그래도 헷갈리네. 그죠?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3번 표현은 사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대더라. 그죠? 자, P가 구조체를 가리키는 포인터일지라도 2번처럼 쓰거나 배열 표현 아니면 4번에 간접 멤버 참조 연산자를 이용해서 표현하지 3번처럼 저렇게 써도 똑같은 결과가 나지만 3번처럼 코딩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뭐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어요. 저렇게 해도 코딩은 되니까. 근데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3번처럼 코딩 안 합니다. 되셨나요? 근데 저게 된다라는 건 알고 계셔야 돼요. 되셨습니까? 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정리를 하고 갈게요. 자, 구조체에서 사용하는 연산자, 멤버를 참조하는 연산자, 구조체 멤버를 참조하는 연산자가 두 개가 있다. 점과 하사표가 있다. 그죠? 둘의 기능은 똑같이 구조체의 멤버를 참조하지만 피연산자의 타입이 틀리다는 걸 명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점 기준으로 자 앞에는 구조체 변수명이 나와야 됩니다. 뒤에는 멤버명. 자 구조체 변수명은 무조건 0차원이어야 돼요. 자 멤버는 0에서 n차원까지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즉 점과 연결되는 앞에 있는 피연산자는 분명히 0차원짜리 공간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구조체 변수. 0차원짜리 공간이어야 한다. 간접 멤버 참조 연산자는 구조체 변수의 시작 주소예요. 얘는 무조건 2차원도 안 돼요. 3차원은 더더군다나 안 되죠. 무조건 1차원짜리 주소예요. 1차원짜리 주소여야 한다. 자, 그리고 멤버명. 이게 데니스 리치가 만든 규칙입니다. 이 연산자랑 관련된 규칙이에요. 꼭 외우고 있어야 돼, 이거는. 그쵸? 자, 내가 구조체 변수 명과 같은 0차원짜리 이름으로 멤버에 접근할 때는 멤버 참조 연산자를 쓰고, 멤버 참조 연산. 자, 구조체 변수의 1차원짜리 시작 주소로 멤버에 접근할 때는, 자, 얘는 뭐예요? 간접 멤버 참조 연산. 간접자가 추가됩니다. 간접 멤버 참조 연산자 써주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규칙이에요. 이 규칙을 어기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컴파일 에러가 나죠. 그죠? 컴파일 에러가 납니다. 뭔 분위기인지 이해되시죠? 규칙이다. 그래서 아까도 여기다가 소괄호를 친 거예요. 이 소괄호를 안 치면 자
주소 다음에 소괄호가 없으면 점으로 연결되는데 주소 다음엔 점으로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주소의 한 차원 낮은 방으로 만든 다음에 0차원짜리 방으로 만든 다음에 점으로 연결한 거죠. 되셨습니까? 이런 걸 볼 줄 알아야 한다. 자, 그래서 간접 멤버 참조 연산자는 차원을 하나 내리는 포인터 연산자와 멤버를 접근하는 멤버 참조 연산자 이 두 개가 혼합 두 개의 연산자가 화살표 연산자 하나의 기능에 같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 되셨습니까? 뭔 말인지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되어진대더라. 아, 그렇구나. 여러분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점 연산자는 0차원 점 멤버명, 간접 멤버 참조 연산자 화살표는 1차원짜리 구조체 주소 화살표 멤버명. 규칙입니다, 규칙. 어기시면 컴파일해라. 그죠? 자, 이 점을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자, 여기 있는 1번 표현부터, 자, 2, 3번, 4번 표현까지 동일한 표현, 동일한 효과의 표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이제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A의 3번 방에 AG 멤버, 그럼 요 멤버를 말하는 거죠? 네. 뭐 어려운 거 아니고요. 자, 여기에 초기화가 되어 있기를 한번 볼까요? 여기는 21살, 여기는 23살, 21살, 22살, 27살, 여기 초기화가 되어 있네요. 자, 이거를 n이라는 변수에 저장하자 그랬으면 27살 이렇게 들어왔겠네요. 저렇게 들어왔겠네요. 자, A의 3번 방점 AG는 P 플러스 3번지 있는 곳으로 가서 AG 멤버를 참조하는 것과 똑같다. P가 얼마 번지 여러분들? P는 지금 100번지를 갖고 있죠? 자, 100번지에 더해진 3이 절대값 3일 리가 없죠? 주소 연산규칙 제1규칙에 의거하여 그 주소가 의미하는 방 하나의 크기만큼이 곱해집니다. 사이즈 오브 스트럭트 펄슨의 크기가 곱해지는 거죠. 사이즈 오브 스트럭트 펄슨 하면 64바이트예요. 64 곱하기 3 해주면은 거기다 100을 더하면 292번지. 292번지 있는 곳으로 가서 에이지 멤버를 참조하자 그러니까 마지막 방에 27살 참조가 되겠죠.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 자, 이것도 n에다가 한번 저장해 볼까요? 인크리먼트 P가 가리키는 AG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여기다가 저장하자. P가 가리키는 AG. 자, 이게 먼저 연산이 되죠. 그 다음에 인크리먼트가 두 번째죠. P가 가리키는 AG가 어디예요? 지금, 네, 0번 방을, P는 0번 방을 가리키니까 23살 있는 그 방이겠네요. 23살 있는 그 방을 증가시켜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인크리먼트 연산자의 P 연산자가 강사님 P를 증가시키는 거예요? P가 가리키는 AG를 증가시키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자, 인크리먼트 연산자 우선순위 2순위, 반전 멤버 참조 연산자 우선순위 1순위, 인크리먼트 연산자는 P만 증가할까 했는데 뒤에 있는 연산자가 자기보다 우선순위가 높잖아요. 그러면 걔까지 포함해요. 그래서 P가 가리키는 AG를 증가시켜서 24살이라고 만듭니다. 그래서 N 안에는 24살이라고 이렇게 저장이 되어지죠. 되셨습니까? 네. 자,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렇게 소괄호를 묶어서 P가 가리키는 AG를 소괄호로 묶어준 거랑 똑같은 표현이다. 의미적으로는 오른쪽 표현이 더 쉽네요. 이건 누가 봐도 P가 가리키는 AG가 증가하는데 앞에 있는 표현은 언뜻 잘못 생각하면 P만 증가한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뒤에 있는 코드가 더 안정적으로 잘 짠 코드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n에다가 마찬가지로 자, 이번에는 P만 증가시키고 싶었나 봐요. 그러면 소괄호 1순위, 간접 멤버 참조 연산자도 1순위,
순방향으로 연산되니까 이렇게 연산이 되겠죠. 일단 P를 하나 증가시키고 그렇게 증가된 P가 가리키는 AG에다 50을 더해라. 자, P를 하나 증가시키라고 하면 자, 100이 164번지로 바뀌면서 이 선 끊고 그 다음 방으로 가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방에 있는 AG 값이 얼마예요? 21살. 21살에다가 50을 더하니까 71세라고 이렇게 저장이 되겠네요. 되셨습니까? 네, 되게 어렵거나 그런 개념은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P가 증가됐으니까 다시 한번 N값을 찍어봅니다. P가 가리키는 AG, P가 가리키는 AG, P는 지금 어디 가리켜요? A의 1번방 가리키니까 21살. 이렇게 잘 저장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N equal P 인크리먼트가 가리키는 AG 있는데, 인크리먼트 연산자가 이번에 포스트 픽스죠. 아이 쑥스러워. 그러면 간접 멤버 참조 연산자, 대입 연산자, 그리고 마지막에 증가. 마지막에 증가되는 거는 가리고 생각하면 속편하죠. P가 가리킨 A를 N 안에다 다시 넣어라. 그러면 또 21살. 그리고 인크리먼트 하래. 그리고 인크리먼트의 P 연산자는 누구예요? 설마 인크리먼트의 P 연산자가 화살표 연산자겠어요? 앞에 있는 P가 되겠죠. P. 인크리먼트 연산자는 앞에 있는 P. 자, 그 앞에 있는 연산자를 봤는데 대입 연산자예요. 인크리먼트보다 우선순위가 낮은 연산자는 P 연산자에 포함이 안 되죠. 그러므로 P만 증가합니다. 그러면 얘는 228번지로 증가해서 이 선 끊고 그 다음 방 이렇게 움직이게 된다라는 거죠. 되셨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보는 거죠. 자, P가 가리키는 에이지를 대입하고 아웃수로 나중에 증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P가 가리키는 에이지는 22살이네요. 그죠? 그리고 자, 인크리먼트 연산자의 P 연산자는 어디까지예요? 자, 나의 P 연산자는 에이지인데 어떤 에이지예요? 여기 자기보다 우선순위 높은 연산자가 존재하잖아요. 그럼 걔까지 포함해서 P 여기까지가 다 인크리먼트 연산자의 P연산자가 되겠죠. 대입연산자는 포함 안 해요. 대입연산자의 우선순위는 14순위, 인크리먼트 2순위보다 낮아도 한참 낮잖아요. 저런 애는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면 P가 가리키는 에이지를 하나 증가시켜라 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22살이 23살로 증가하겠네요. 자, 그리고 N은 자, 이번에 P가 가리키는 에이지를 당당해. 하나 감소시키고 거기다가 더한 다음에 대입을 해라. 자, 디크리먼트 연산자의 피연산자는 디크리먼트 환자는 자기보다 우선순위 높은 화살표 연산자에 포함하죠. P가 가리킨 에이지를 하나 감소시키래. 그러면 23살로 증가했는데 22살로 도로 감소가 됐겠네요. 22살 더하기 50, 72세. 자, 이렇게 저장이 되어진대더라. 되셨습니까? 뭔 분위기인지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되어진대더라. 뭐, 이 부분에서, 자, 여러분들, 간접 멤버 참조 연산자인 화살표 연산자와 인크리먼트, 디크리먼트 연산자가 만났을 때 어떻게 연산되어지는지를 살펴보았어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 네, 없나요? 없나요? 다 이해됐나요? 좋습니다. 네. 아, 광진 씨. 연산자 우선순위표 진짜 붙여놔야겠어요. 그쵸? 여러분들 연산자 우선순위 몇 페이지에 있죠? 58페이지에 있나요? 아주 그냥 불이 나게 58페이지를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되셨습니까? 뭔 소리인지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게 몇 페이지지? 제가 띄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음, 배열이 8장이었나요? 자, 우리가 설명하지 않고 넘어왔던
부분이 하나 있어요. 자, 간접 멤버 참조 연산자로 차원을 조절하는 거에 대한 얘기. 그때 아직 간접 멤버 참조 연산자를 안 배웠기 때문에 넘어왔었거든요. 네. 그 간접 멤버 참조 연산자 얘기를 좀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배열에서 교재상으로 여기다 차원 조절 연산자 공부했던 78페이지 와보십시오. 여기서 여러분들 차원 조절 연산자를 신나게 공부했는데 여러분들이 학습하지 않았던 게 바로 간접 멤버 참조 연산자죠. 자, 이 얘기를 마무리하고 가야 되겠죠? 78페이지를. 자, 여기까지는 아마 다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렇게 표기가 됐을 거예요. 정리도 됐죠? 자, 간접 멤버 참조 연산자는 선언문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그쵸? 구조체 포인터 변수 선언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거지. 구조체 포인터 변수를 선언하면서 아직 구조체가 뭘 가리키지도 않는데 바로 멤버를 참조할 수는 없죠. 그래서 선언문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고 일반 실행문에서는 차원을 내리는 역할을 한다. 왜냐하면 얘는 포인터 연산자와 멤버 참조 연산자가 합쳐져서 두 가지 기능을 자 이렇게 두 가지 기능을 연산자가 합쳐진 개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포인터 연산자 자체가 실행문에서 차원을 내리죠. 포인터 연산자 실행문에서 차원을 내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자, 포인터 연산자를 내부에 갖고 있는 간접 멤버 참조 연산자를 써도 차원이 내려가는 현상이 나타나겠죠. 자, 얘 때문에 차원이 내려가는 현상이 나타날 거란 얘기예요. 되셨습니까? 5분인지 되시죠? 자, 이렇게 되어진대더라. 그 안에 숨어있는 포인터 연산자 때문에 얘는 선언문에서는 못 쓰고 실행문에서 차원을 하나 내리는 역할을 한다. 그죠? 자, 여기서 기고 라인에 중복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음, B가 가리키는 것이 가리키는 뭐 A라는 멤버를 참조하자 이런 표현 불가능하다라는 게 되셨나요? 네, 연산자 우선순위 결합 방향 연산자 우선순위표 58페이지 하나 복사해서 그쵸? 여러분들이 뭐 예, 그러니까 이미지 캡처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예, 노트북에 언제든지 바탕화면에 깔아 놓으시든지 언제든지 열어보고 싶을 때 열어보셔야 돼. 연산자 우선순위 표하고 뭐 아스키 코드 테이블 그죠? 이 두 가지. 여러분들 아스키 코드표는 여러분들 교재의 제일 마지막 페이지 있죠?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 이미지 스캔해서 여러분들 노트북에 바탕화면에 배치해서 언제든지 열어볼 수 있게 되셨습니까? 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차원 조절 연산자 마지막 네 번째 연산자까지 다 정리가 되었네요. 78페이지 잠시 와서 공부를 했고요. 마무리하느라고. 자, 그런 형태이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단전 멤버 참조 연산자. 자, 이 연산자 구조체 멤버를 참조할 때 점과 점 연산자는 0차원 앞에 간접 멤버 참조 연산자는 피연산자가 앞에 있는 피연산자 반드시 구조체 변수의 시작 주소 1차원이어야 된다는 거. 이거는 규칙이기 때문에 어기면 안 된다라는 거 여러분 꼭 염두에 두십시오. 아, 그렇구나. 라는 생각 드시죠? 좋습니다. 자, 넘어갈까요? 타입 DF를 이용한 다양한 타입의 재정 및 활용 방법이 나옵니다. 강사님 갑자기 구조체를 하다가 타입 DF라는 명령이 뭐지요? 라는 생각이 드는데
타입 df 명령어를 왜 여기에서 설명을 하냐면 언젠가 하기는 했어야 돼. 그죠? 근데 왜 여기에서 설명을 하냐면 구조체에서 타입 df 명령어를 이용한 혁명 재지정을 많이 하는 편이라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미룰 수가 없는 거죠. 자, 타입 df를 이용한 다양한 타입의 재정 및 활용 기법, 잠시 구조체를 떠나서 자,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df 명령어는 혁명을 재지정하는 명령어다. 자, 타입 df는 기존에 사용하는 혁명에 새로운 혁명을 부여하는 명령어이다. 새 혁명을 사용할 때의 장점은 혁명이 간결화되고 긴 혁명을 짧게 만들고 싶을 때 또는 의미 없는 혁명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을 때 타입 df 명령어를 씁니다. 자, 형식 1이 있어요. 형식 1, 형식 2, 형식 3이 있는데 형식 1이 가장 흔하게 쓰이는 형식이죠. 타입 df 명령어 이거는 컴파일러가 이해하는 명령어니까 뒤에 세미콜론이 필수로 나와야 됩니다. 자, 구혁명, 오리지널 혁명이라고 볼 수 있고요. 한 칸 이상의 여백을 두고 새 혁명을 써주면 돼요. 자, 그래서 타입 df unsigned int가 구혁명이 되겠죠. UI가 새 혁명이 되겠죠. 자, unsigned int 너무 스펠링이 길어서 unsigned int 코딩하기가 불편해. 그럼 UI 타입으로 이렇게 혁명을 재지정해주고 나면 여러분들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어요? UI 타입의 A, B를 선언해. 그러면 이건 결국 unsigned int 타입의 A, B 변수를 선언해 하고 똑같은 효과라는 얘기예요. 혁명이 같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강사님 이렇게 새 혁명을 지정하고 나면 구혁명은 못 쓰나요? 아니요. 쓸 수 있어요. 구혁명을 또 못 쓸 이유는 없는 거죠. 자, 이렇게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구혁명을 계속 쓰는 것도 가능하다. 되셨습니까? 근데 이왕이면 새 혁명을 만들었으니까 새 혁명, 자, 이렇게 긴 혁명을 이렇게 심플하게 혁명을 간결하게 시키고 싶을 때, 그쵸? 또는 자, 요거죠. 타입 df unsigned 인티저형을 이게 구혁명이 되겠죠? 사이즈 언더바 t 타입이라는 혁명으로 재지정해 쓰자. 사이즈 언더바 t 타입은 이미 앞에서 우리가 예제에서 제가 얘는 unsigned 인트형이에요 라고 알려드렸었죠. 이미 공부를 했었는데 하루 개 이래더라. 자, 얘는 사이즈입니다. 사이즈를 나타내는 타입이에요 라고 자, 요거는 사이즈를 나타내는 타입입니다. 자, 그래서 사이즈 언더바 t 타입에 S 이렇게 선언해주면 이 S 안에는 무언가의 사이즈, 몇 바이트짜리 기억 공간이다. 이런 게 저장되겠구나라는 걸 우리는 예측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혁명의 의미를 부여할 때도 쓴다라는 얘기. 이런 게 혁명의 의미를 부여한 거고, 요게 관계로 할 때 쓰는 예가 되겠죠. 그죠? 사이즈 언더바 T타입의 S 그러면 S 안에는 무언가의 사이즈가 들어오겠다. 뭐 배열 사이즈일 수도 있고 뭐 구조체 변수 하나의 사이즈일 수도 있고. 되셨습니까? 뭐물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런가 하면 포인터 변수도 혁명을 재지정할 수 있어요. int 포인터라는 요 구혁명을 ip 인티저 포인터라는 혁명으로 재지정해라. 그쵸? 자, 이렇게 ip 타입에 선언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ip 타입에 P1, P2, P3 자 이렇게 선언을 해주면 IP 타입이 무슨 타입이에요? 인티저 포인터 타입이잖아요. 이 타입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전부 다 인티저 포인터 타입으로 선언이 돼요.
P1, P2, P3가 전부 다 인트 포인터 변수예요. 자, 그런데 꼭 이 타입DF를 가르쳐 주고 나면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강사님, 혁명을 재지정할 때 define으로 하면 안 됩니까? sharp define, IP. 이게 뭐예요? 매크로 상수가 되겠죠. 인티저 포인터. 자, IP라고 쓴 자리는 인티저 포인터라고 풀어라. 이거잖아요. 자, 매크로 상수는 혁명을 재지정해주는 명령어가 아니에요. 매크로 상수를 쓴 자리에 이 내용을 문자열로 풀어라. 라는 그런 명령어인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똑같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코딩했다라고 보죠. 이렇게 선언하면 얘는 어떻게 풀려요? IP라고 쓴 자리가 int 포인터. 이렇게 풀리면 위에 있는 이 표현하고 다른 표현이에요. 여기 위에 있는 혁명을 재지정하고 새로 재지정된 혁명으로 P1, P2, P3를 선언하면 얘네가 전부 다 int 포인터로 잡히는데 sharp define pi integer 포인터라고 해놓고 IP로 매크로 상수로 얘네를 풀어주면 자 얘네는 이 포인터는 P1 거예요. 그래서 P1만 얘만 int 포인터이고 나머지 P2, P3는 그냥 int형입니다. int방이에요. int방. 같아질 수가 없다라는 얘기. 샵 디파이는 혁명을 재지정하는 명령어가 아니란 얘기예요. 매크로 상수 선언해주는 명령어지. 되셨나요? 제가 여러분들 LG전자 그 재직자들 대상으로 본인들이 개발할 때 쓰는 언어에 대한 이해도를 테스트하는 시험 문제를 내달라고 요청을 받아서 이 시험 문제를 출제를 했어요. 난 놀랬잖아요. 현업의 개발자가 이것과 이것을 구분해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70%가 넘어요. 여기에서 정답을 낸 사람은 30%가 채 안 돼요. 28%였나? 뭡니까, 이게. 혁명 제지적 명령어와 샵 디파인을 구분조차 못하는 개발자들이 그렇게 있다는 게 너무 놀라웠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렇게 선언해도 혁명 제지정한 이해 효과랑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70% 이상. 그런 분들이 짠 코드가 안전할 리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코드를 검증하는 툴이, 그러니까 컴파일러 말고요. 컴파일러가 못 잡는 에러를 잡아주는 코딩을 검증하는 툴이 있습니다. 그 툴을 웬만큼 큰 회사에서는 다 써요. 코드의 안정성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뭐 네이버나 삼성이나 뭐 LG나 이런 데 가서 여러분들이 코딩을 하죠. 그 코드를 바로 현업했으니 아니 절대로 안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코드를 어떻게 짰을지 어떻게 알고 그렇게 불안한 코드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주냐면 여러분들이 짠 코드를 코드 검증 툴에다가 집어넣으면 여러분들 코드에서 이상한 부분, 위험한 부분 이런 걸 얘가 체크해내서 여러분들의 코드가 안정성이 65%짜리다, 70%짜리다, 80%짜리다 이렇게 여러분들 코드의 안정성이 퍼센테이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놀랍게도 그게 인사고과에 반영돼요. 아니 우리 개발자들이 어디 나가서 영업을 하는 것도 아닌데 인사고과를 어떻게 반영하겠냐는 거예요. 바로 내가 짠 코드의 정확도를 갖고 이 사람의 인사고과에 반영이 되어집니다. 그죠? 자,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코딩을 하고 나서 바로 커밋, 그러니까 회사 서버에 내가 내 코드를 딱 올리잖아요. 그러면 누가 하지 않아도 새롭게 등록된 코드에 대해서 코드 검증 툴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코드를 검증하고요. 안정도가 몇 퍼센트인지를 바로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해줘요. 당신의 코드는 안정도가 70% 미만이므로 다시 즉각적으로 다시 작성해서 수정해서 올리십시오.
그리고 어느 부분이 안 좋은지가 이렇게 나와요. 어느 부분이 불안정한 코드인지가 그런 것까지 알려줘요. 컴파일러가 마치 컴파일 에러를 내준 것처럼.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수정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2차로 그렇죠? 이렇게 코드를 등록해 주면 자 이게 제가 알기로는 코드의 안정도가 70%인가 78, 75%인가를 넘어야지만 현업에서 쓸 수 있는 코드래요.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코드를 작성했는데 막 80%, 90%짜리 코드를 작성하지 않은 정도 굉장히 잘 짠 거예요. 그죠? 네. 사랑받고, 예, 인사고가 올라간다. 그죠? 자, 광진 씨가 질문 주셨어요. 저기서 P2P3는 인트형이라는 가정인 걸까요? 위에서 P2P3 인트 포인터 변수라면 IP, P1, P2, P3가 모두 인트 포인터 가능한 건가요? 그렇다니까요. 음. 이런 타입으로 인티저 포인터 타입으로 P1, P2, P3는 전부 다 인티저 포인터로 잡혀요. 자, 근데 얘는 어떻게 돼요? IP라고 쓴 게 인트 포인터라고 그냥 이렇게 풀려 들어가는 거잖아요. 매크로 상수는 풀려 들어가서 이 포인터는 P1께 돼요. 그러면 P2랑 P3는 그냥 인티저형으로 인식되어진다는 얘기예요. P1만 포인터 방이 되셨습니까? 네. 인티저라고 선언되어 있으니까 인티방이지. 더블형이면 더블방이었겠죠. 네. 되셨나요? 좋습니다. 아, 그렇구나. 자, 그런데 이 혁명 제지정하는 명령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디서 많이 쓴다고요? 구조체에서. 그죠? 자, 보자. 네. 자, 구조체 혁명 제지정하는 방법 세 가지를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struct, person 타입의 캐릭터 네임, 방 20개짜리 배열, 인티저, age, 멤버 2개만 할게요. 이렇게 생긴 구조체가 있어요. 그러면 이 구조체의 타입명은 뭐예요? 그냥 person 아니죠. struct person이죠. 자, 그러면 구조체 형태를 선언을 하고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type def struct person. 자, 이게 구형명이 되죠. 이걸 줄여서 그냥 P라고 해라. 세형명이 되죠.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해도 돼요. 자, 이 위치가 위로 가도 돼요. 강사님. 네, 요거 가능한 표현이에요. 위에서 typedf 명령어를 먼저 해도 상관없습니다. 강사님, struct person이 선언되지도 않았는데 struct person이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혁명을 P로 바꾸는 것도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것도 돼요. 자, 그렇게 해놓은 게 얘잖아요. 자, 혁명을 이렇게 지정해주는 표현. 구조체 형태 선언은 이제 밑에, 뭐 여기 구조체 형태 선언 위에 있어도 되고 밑에 있어도 돼요. 이게 가능합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죠. 구조체 형태 선언부와 혁명을 재지정해주는 부분이 분리되어 있는 거. 자, 그런데 이거를 한꺼번에 할 수 없나요, 강사님? 그렇게 하려면 type df struct person 자, 멤버 선언하고 이 이렇게 하셔도 돼요. 자, 이게 구형명이고 이게 세형명이에요. 자, typedf 명령어에 의해서 typedf 명령어를 구조지 형태 선언부 앞에서 먼저 선언하는 거예요. 나 혁명 제정하겠어. struct underbar person 타입의 혁명을 대문자 P로 제정하겠어. 자, 이렇게 해준 거라는 거죠. 자, 요게 두 번째 방식이에요.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방식은 두 번째 방식이 응용된 거예요. 자, type def
스트럭트는 생략할 수 없습니다만 요 혁명 요 부분은 생략 가능해요. 자, 스트럭트 요렇게 생긴 구조체를 나는 P라는 자 구역명을 생략할 수 있어요. 그냥 근데 구조체인 거는 스트럭트라는 키워드까지는 생략 못해요. 이 부분은 생략한 거예요. 그냥 자 타입 DF 혁명 제정하겠어. 스트럭트 요렇게 생긴 구조체를 나는 P라는 이름으로 이게 새 혁명이 되죠. P라는 이름으로 사용하겠어. 그러면 강사님 얘는 구역명이 생략된 형태이네요. 좋습니다. 구역명이 생략된 형태예요. 아, 그렇구나. 좋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앞에 타입 df 명령어가 없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앞에 타입 df 명령어 없이 그냥 struct person 하고 여기에 뭔가 p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세형명이 아니에요. 이거는 구조체 변수를 선언한 거예요. 메모리 잡아준 거예요. 인스턴 변수. 항상 아까 이게 세형명이라며. 그건 앞에 타입 df 명령어가 있어야 이게 세형명이죠. 혁명 재지정을 하는 명령어가 없는데 갑자기 이게 왜 세형명이 되겠습니까? 그냥 구조체 변수 선언한 거예요. 되셨습니까? 뭔 불이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되어진대라. 아, 그렇구나. 네, 좋습니다. 자, 이 점을 여러분들 염두에 두제더라. 네. 그래서 혁명 재지정하는 구조체 혁명을 재지정하는 방법, 구조체 형태 선언과 혁명 재지정을 분리하는 방법, 구조체 형태를 선언하면서 구역명을 새 혁명으로 지정하는 방법, 구조체 형태 선언 지정하면서 구역명을 생략해주는 방법 되셨나요? 네,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대더라. 아, 그렇구나 라는 생각 드시죠? 안에 멤버가 똑같으면 생략 가능한 건가요? 무슨 말이지? 안에 멤버가 똑같으면 생략 가능한 건가요가 무슨 말일까요? 아니, 여기 안에 멤버는 선언을 하셔야죠. 자, 이거 제가 여기다가 이게 했다고 해서 멤버가 없으면 안 되죠. 이거는 선언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다 멤버를 선언해야 돼요. 3번의 예시에서, 3번의 예시에서 이번에 구혁명 생략된 게 3번인데, 맞아요. 2번에서 구혁명 생략된 게 3번이죠. 그쵸? 안에 멤버가 똑같다라는 가정에서, 근데 같은 효과를 가지려면 똑같아야죠, 당연히. 그쵸? 똑같아야 같은 선언이 되겠죠? 네. 자, 당연히 2번과 3번 표현에서 멤버가 같아야져야 같은 표현이 되겠죠. 질문은 예제 type df unsigned int size underbar t에서 size underbar t라는 자료용이 이미 있다고 배웠는데 저렇게 써도 되는 건가요? 네. 좋은 질문이에요. 자, 이게 어디에 이렇게 혁명이 제정되어 있냐면 stdio.h 혁명이 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또 하면 안 돼. 이미 혁명 똑같은 이거 식별자거든요. 식별자. 식별자는 전체 프로그램에서 유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 이미 정의되어 이미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stdio.h만 include 하면 그냥 바로 쓸 수 있어요. 저렇게 또 지정하시면 안 되겠죠. 그러면 동양 이름의 식별자를 두 번 선언한 거니까 당연히 두 번째 선언에서 에러가 나겠죠. 네, 좋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타입 DF의 이 형식이 나오는데, 자, 이 형식과 3형식이 좀 복잡해요. 자, 그리고 예제도 복잡하죠, 얘네는.